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경제와 사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제 부분에 조금 정리할 중요할 게 있고, 사회는 정치편에서 신라 하대에 있었던 게 그게 사회도 되는 거야. 그래서 확인만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경제로 갑시다. 자, 경제 정책에서 수치 체제의 변화. 그래서 일단 수치 체제 줄. 자, 삼국 시대부터 이거 정리해 놨었죠. 삼국 시대부터. 그리고 수치 체제는 여전히 어느 시대에도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나눠져 있다? 세 개 줄. 조세, 곡물, 역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근데 이제 용어가 좀 달라진 거지? 근데 용어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삼국 시대하고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걷는 세금을 조라고 그랬죠, 조. 근데 거기서 곡식을 걷는 게 뭘까? 그게 조세야. 그래서 조세 가로 조 가로 타다. 그리고 한자는 삼국시대에 가서 확인해. 자, 그 다음에 특산물을 걷는 거를 또 조라고 했죠. 한자가 다르지만 여기서 특산물을 걷는 게 뭘까? 그게 곡물이야. 자, 곡물에다가 가로 쳐놓고 또 조 가로 타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건 용이라고 했죠. 용. 그게 바로 뭘까? 여기서는 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역 가로 열어 다가 용 가로 닫아. 그래서 결국은 신라도 그냥 조용조 체제인 거야. 통일신라 시대에도. 근데 용어만 이렇게 쓴 거지. 조세. 이거는 곡식으로 세금 걷는 거야. 곡물. 근데 통일 이전보다 세금을 낮춰줬다.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거뒀다? 10분의 1 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뒀다. 이걸 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곡물. 곡물은 뭘로 걷는 세금이다? 특산물로 걷는 세금이다. 특산물. 이걸 뭐라고 그랬다? 용. 그것도 조. 한자가 달라. 자, 그 다음에 역. 자, 역은 무엇을 걷는 세금이다? 노동력을 무상으로 걷는 거다. 이거를 용이라고 했지. 그래서 조용조야.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조용조 체제. 그런데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한 제도에는 무슨 역과 무슨 역으로 나눠져 있다? 군역출, 그 다음에 요역출.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다. 출. 어떤 사람들을 거뒀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16세에서 60세까지의 농민 남자야. 농민 남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은 주로 농민이다. 노비는 아닙니다. 노비는 X야. 그 다음에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여자는 아니야. 자, 이걸 역이라고 한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세 개 간단하게 줄쳐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 개편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토지제도가 있었어. 삼국시대부터 출발합니다. 삼국시대부터 국가는 귀족들에게 무엇을 지급했습니다? 시급이나 노급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로 확실히 나누라고 그랬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게 있고 관료에게 주는 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귀족은 귀족이지만 공신에게 주느냐, 왕족 공신에게 주느냐, 관료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해야 돼. 자, 공신에게 줬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시급. 관료 귀족에게 줬다. 관료에게 줬다. 그러면 노급. 이렇게. 자, 내용은 똑같지. 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야. 소유권 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수조권 플러스 심지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력까지 줬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통일의회는 왕권이 강화된단 말이야. 왕권이 강화되면서 귀족들의, 이게 결국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지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신문왕 스타트합니다. 신문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뭘 지급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가 먼저야. 무엇을 폐지했습니다?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시급이나 노급에 대해서는 개념을 했으니까 통일신라 시대에는 무엇의 개념을 정리해놔야 돼? 관료전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정리해놔야 되고 노급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관료전은요 수조건만 준 거야. 조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지 농민들을 동원할 수는 없어. 그래서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다음엔 이해편이지. 이해편. 그러면 신문왕 때 수조건만 행사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대신 노동력까지도 수취할 수 있는 노급을 폐지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야. 그게 진골지족들의 경제적 기반, 군사적 기반을 축소시키고 국가의 재정 확충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국가 지배력 강화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는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자, 이건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자, 반대로도 물어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느 왕 물어보는 거다? 신문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가 성덕왕 맞죠? 성덕왕 때. 자, 성덕왕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토 사상에 의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백성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귀족 이러지 말고 백성들에게, 그냥 농민 이래도 되지 뭐. 농민들에게 무엇을 지급했습니다?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전 지급 722년. 자, 그래서 그거. 자, 통일신라 시대에 나오는 거야. 정전 지급. 자, 관료조는 관료에게 주는 거야. 노급도 관료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정전은 백성에게 주는 거야. 그거 기억하시고. 정전 지급도 뭐냐면은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 자, 그러다가 이제 경덕왕이 그 다음 거 맞지? 경덕왕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무엇이 부활한다? 노급이 부활한다. 이렇게 됐지? 이거 다 공부를 하신 건데 경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노급이 부활한다. 이때는 반대로 관료전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경덕왕 때는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면 이때 상황하고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때 이 노급이 부활된 것은 누구의 반발로 부활됐을 것이다. 귀족들의 반발로 부활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이미 왕권이 어떻게 된다? 약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그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하면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2번 토지제도 개편에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그 중대 토지정책의 변화 있죠? 그것도 이제 그거 자체를 박스로 들어서 문제를 잘 준단 말이야. 그래서 줄만 쳐놔. 관료전 지급 줄. 그 다음에 신문왕 9년에 한 일, 노급 혁파 줄. 자, 그래서 만약에 왕을 물어보고자 한다면 신문왕 이러지 않고 왕 7년, 왕 9년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느 왕이야? 무조건 신문왕을 물어보는 거라고 알아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성덕왕 21년에는 백성에게 정전 지급 줄. 정전. 그 다음에 경덕왕 때는 다시 노급을 나누어 줬다 줄. 자, 그래서 그걸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 자, 그것에 대한 의미, 학습 의미는 읽기 자료로 반드시.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야. 자, 그래서 계속 외우세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 그거잖아. 계속.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민정, 문서. 자, 요것만 다시. 자, 토지제도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신문왕 때 뭐라고? 관료전 지급. 그리고 뭘 폐지했어? 노급을 폐지했어. 그 다음에 나올 조치가 뭐야? 왕토 사상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뭐 지급? 전 지급.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하였습니다. 노급이 부활. 요거 계속 기억하시라고. 여기 하이라이트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왕으로는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이지만 중대하대로 표현하면 어떤 때까? 이거 다 어느 때까? 중대지. 중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정문서. 자원의 철저한 관리. 그것도 별표.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잘 나오는 게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민정문서라는 거야. 민정문서.
이거는 촌락에 관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촌락 문서라고 돼요. 촌락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장적이라고 돼요. 신라 장적. 그래서 요 문서를 반드시 정리해놔야 돼. 요 문서를 반드시 정리해놔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이해를 떠나서 이 민정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자꾸 틀리게 지문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읽읍시다. 자, 자원의 철장가리. 민정문서 신라장적 줄. 한번 읽어. 신라는 촌락의 토지. 촌락 일단 추천하. 촌락. 있는 어디에 있는 촌락에 있는 토지 크기, 인구수, 소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 문서줄.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촌락 문서. 그 다음에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걷어. 조세, 공물, 부역 등 줄. 왜 작성한 거라는 거야? 그것의 근거 자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의 근거 자료. 그다음 매년 또 변동 또는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 다시 작성. 그거 줄.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지 매년 다시 작성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줄. 그래서 이거를 장적 촌락 문서를 한다. 발견.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신라의 촌락 문서는 일본에서 발견된 거거든.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1933년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 동대사 정창원 발견. 동그라미 2번. 촌락에 관한 기록 문서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기록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거야. 그것도 바꿔 나온단 말이야. 자, 무슨 경 부근이다? 서원경 부근. 그러면 서원경이면 지금의 청주 해지 충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중원경 충주 아니고 서원경 청주 부근 4개 촌락줄. 시기는 어느 때라고 추정이 된다? 경덕왕줄. 따라서 이것도 중대라는 소리죠. 중대. 중대. 경덕왕이면 아마 노급이 부활된 될걸. 그래서 신라 장적 촌락 문서가 작성된 시기도 같은 시기로 보는 거야. 경덕왕 때. 작성 목적. 촌락에 있는 자원을 철저히 관리. 자원 관리. 수치 체제의 자료.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 강화. 이게 바로 목적이다. 자, 양가로서 한번 작성자. 또 좋잖아. 누가 작성한다? 반드시 촌주, 지방관으로 자주 바꿔 나온단 말이야. 하여튼 촌주가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촌주가 몇 년에 한 번씩? 3년 줄. 그 다음에 주요 내용으로 갑시다. 주요 내용은 일단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촌락의 자원을 어떻게 기록해 놓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야. 자, 그래서 촌명 일단 다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촌명, 촌역, 연, 인구, 우마, 토지, 수목, 그리고 호구, 우마, 수복의 감소 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간다.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 총인구, 노비 25명 포함, 노비줄, 포함줄. 자, 여기에 기록된 사람도 기록해 놓았다는 소리지. 노비를 제외했을까? 노비를 포함해서 기록해 놨을까? 노비를 포함. 남자, 여자 줄. 남자만 기록해 놨을까? 여자도 기록해 놨을까? 여자도. 자, 그 다음에 촌명과 촌영은 그냥 읽으면 돼. 자,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 이름. 사해점촌, 사라지촌, 모촌 줄. 이거는 뭐 이게 촌락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공포심 갖지 말고 그냥 사료지문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러한 촌의 이름이 나오면 빨리 민정 문서구나라는 것만 알아들으면 된다. 근데 저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서원경 부근이라는 거 확실하게. 서원경 청주 부근. 자, 그 다음에 인구 줄, 6등급 줄, 6등급에다 동그라미. 자, A.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 줄.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 줄. 6등급 줄.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여기서 핵심 일단은 그 다른 거 말고 사람을 기록해 놨단 말이야. 자, 사람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눴다. 남자고 여자도 기록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노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등급을 나눠서 기록해 놨다고. 몇 등급이라고 해야 돼? 결론 6등급.
그러면 6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연령 기준, 나이 기준. 그래서 남녀별로 연령을 기준으로 6등급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호. 호는 가구를 말하는 거야. 호. 자, 호도 등급을 나눠서 관리했거든. 자, 기준이 뭐다? 인정의 다과줄. 그거 제일 잘 바꿔 나오는 건데 재산의 정도에 따라 이러면 안 돼. 인정의 다과. 인정은 사람이야. 사람의 수에 따라서 많고 적음. 인정의 다과. 몇 등급? 9등급. 그래서 구등호제, 구등호제 이렇게 읽거나. 그래서 사람은 6등급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는 9등급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상호부터 하호까지 9등급으로 나눴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인정의 다가, 사람의 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마수는 줄만. 그 다음에 수목도 줄만.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도 다 수목 맞죠? 토지줄. 연수유답줄. 가. 농민들이 경작하는 토지줄. 성덕왕 때 지급된 정전으로 추정줄. 가장 많은 결수차지줄.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마전. 공동경작지줄. 관모답. 관유지줄. 내시령답. 내시령이라는 관리줄. 촌주의답. 촌주줄. 자, 여기까지거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장적에 대해서. 자, 장적. 자, 신라 장적은 어디에 관한 문서야? 신라 촌락에 관한 문서야. 그래서 촌락 문서라고도 합니다. 따로 밀정 문서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문서는 어디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일본입니다. 어쨌든 일본. 한국이 아니라. 일본 동대사 정창원에서 지금 줄쳐놓은 거 다시 그 중에서도 이제 정리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발견된 문서다. 도다이사 쇼소인. 자, 이 문서는 누가 작성했습니다. 촌주 반드시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년으로 바꿔 나옵니다. 아닙니다. 촌주 3년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 문서는 촌락에 관한 문서였다면 어느 지역에 관한 기록이 들어가 있어? 무슨 경이라고 해야 된다? 서원경이야. 서원경이라면 어원경. 청주야. 충주가 아니라 청주 북은 4개 촌락에 관한 기록이다. 북은 4개 촌락. 여기서 조심해서 읽어야 돼. 이런 거 바꿔 나오니까 서원경이 청주냐? 제일 쉽게 바꿔 나오는 게 중원경 비슷한 거 충주 이렇게 돼.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다? 촌명칭. 뭐 대충 그런 거. 그다음에 사람. 이걸 인정이라고도 한다. 맞다 틀리다만 그냥 OX. 오. 호. 가구도 기록되어 있다. 오. 그다음에 가축의 수도 기록되어 있다. 우마수. 오. 그다음에 나무, 수목의 수. 오. 그다음에 토지. 오. 등.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온다. 자, 그러면 몇 등급으로 나눴다고 해야 된다? 6등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야. 9등급 하면은 이거는 뭘로 갑니다? 호로 갑니다. 그래서 구등호제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은 자, 그럼 6등급의 기준은 뭐다? 연령, 나이를 기준으로다. 나이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호를 나는 9등으로 한 기준도 있지? 뭐라고? 인정의 다과. 이런 것을 조심해서 읽으라는 거야. 인정의 다과. 자, 그래서 요거 제일 사람은 뭘로 나누겠어요?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나이. 근데 인정의 다과. 호는 나누는 기준은 뭐야? 정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외우라고. 인정의 다과. 재산의 정도? 아닙니다. 다가. 자, 그 다음에 남자만 여자도. 그 다음에 일반 농민만 아니면 노비도 포함되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신경 써서 읽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신경 써서 읽는다? 토지. 자, 여기에는 이제 촌락, 어디에 있는 토지 말합니다. 촌락에 있는 토지 말합니다. 촌락에 있는 토지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일단 크게 토지 이름 정도. 일단 연수, 유답, 유전,
유답 이래도 돼. 그 다음에 마전, 그 다음에 뭐 내시령답, 그 다음에 관모답, 그 다음에 촌주의답 이렇게. 민정무사안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시급, 노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 그리고 아까 추천한 거 연수유답은 누가 경작하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말하는 농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도 농민들이 자기 땅을 경작할 수 있었거든. 그거를 연수유전답이라고 한다. 농민. 그런데 그게 이제 성덕왕 때 무슨 기록이 있어?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결국은 농민의 경작지를 말하는 건데 이거하고 성격이 유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전과 성격이 유사한 걸 민정문사안에 고르면 저 중에서 뭘 골라야 돼? 연수유전답을 골라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마저는 공동경작지. 관모답은 관유지. 그 다음에 내시령은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 내시령은 관료가 있나봐, 촌락에. 그 다음에 촌주의답은 촌주 들어갔으니까 촌주에게 지급된 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 이 노란 걸로 칠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바꿔 나온단 말이야.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내용이 틀리지 않게 계속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요게 나오면 그거부터 항상 살피는 거야. 분명히 거기서 하나가 잘못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무조건 고르면 된다. 그 다음에 이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작성했느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다 나열되어 있는 이게 다 자원이라는 거지. 자원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근거 장부였다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지방에 대한 잘 관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방을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근데 단 주의할 것은 누가 작성했다 그랬죠? 촌주가 작성했다 그랬지? 그래서 중앙정부가 촌락을 직접 통치하지는 못했구나. 통일신라 시대도. 누구 토착 세력인 촌주로 하여금 뭐 간접 지배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간접 지배했구나. 자, 그래서 이 민정문서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서 제일 좀 의미 있게 잘 나오는 게 요거야. 토지제도하고 민정문서 있죠? 요거 좀 잘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볍게 읽으시면 돼. 14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경제활동 갑시다. 상업과 수공업으로 갑시다. 상업과 수공업. 별 내용 없어. 잘 줄쳐놓고 지문 정리. 자, 통일 후 신라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농업 생산력의 성장을 토대로 경주의 인구가 경주 줄쳐놓으세요. 어쨌든 경주.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 생산이 늘어나 이전에 설치된 동시 줄쳐놓으세요. 동시. 만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서시와 남시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 상황. 경주가 있을 것이다. 경주에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뭐가 있었을까? 동시, 그 다음에 서시, 그 다음에 남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시장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그런데 이제 통일 이전부터 있었던 거가 있었지. 통일 이전부터. 요게 바로 뭐다? 동시. 거기다 왕을 써놓으셔야 된다. 지증왕. 그 다음에 이제 서시, 남시는 이후에 증설됐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2번. 또한 주나 소경과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요지에도 시장 줄. 끝이다. 그 다음에 수공업 관청 줄. 자, 그래서 수공업은 이제 정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주로 만드는 건데 주로 관청을 이제 만든다는 거지. 관청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다. 그렇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자, 무역은 조금 자세하게. 자, 일단 대당 무역 줄. 대당. 자, 무역은 일단 어느 나라하고 교류했습니다. 일단 당나라. 당나라. 그건 이제 하는 거야. 통일 후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했고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도 발달. 그거 줄.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공무역뿐만 아니라 무슨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사무역도 발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에는 사무역은 아니거든.
그래서 삼국시대는 공무역 중심이지만 일단 사무역도 발달. 그거 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대당무역품. 대당무역품은 어화주, 조화주로 불리는 견직물, 배, 햇볕비, 금은세공품, 인삼 등 줄. 이건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크게 밥버릇하세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는 무슨 품이다? 당으로 가는 수출품이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듣게. 당으로부터 수입품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 당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다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이제 일단 줄 맞춰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단, 서적, 나전틀기차 및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 등 줄. 이거 당연히 한번 이거는 쉽지. 이거는 비단, 서적, 도자기 이건 다 누가 쓰는 거야? 거의 다 귀족들이 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당과의 무역은 주로 당은 선진 문화거든. 그래서 귀족들이 필요로 한 물건은 어디로부터 수입해야 맞는 거야? 당나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입품. 나머지 신라의 특산품들은 수출품이겠지 뭐. 수출품.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대당교역로. 전라남도 영암에서 상해줄. 경기도 남양에서 산둥반도 줄. 자, 그거 무슨 말이다? 주로 당과는 해로를 통해서 어떻게? 교류를 했다라는 거지. 서해안의 무역로를 통해서. 그래서 두 해로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는 뭐다? 영암에서 상해로 가는 거. 또 하나는 경기도 남양에서 산둥으로 가는 거. 자, 지도로 봅시다. 지도에 거기 당항성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당항성. 거길 그렇게 표현한 거야. 경기도 남양의 당항성. 자, 이건 어느 시대부터 대표적인 무역항이었다? 삼국시대. 그렇게. 그래서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는 서해안의 해로가 나올 때 어디에서 나와야지 된다? 당항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항성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수평적으로 가면 그 똑 튀어나온 부분이 거기가 반도거든. 거기가 산둥반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글로 가는 해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로 내려가면 영암이 있죠. 영암. 거기서 밑으로 가는 건 상해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당항성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당항성. 자,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 그것도 줄. 자, 당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통일 신라 시대 사람들의 어느 땅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진다? 당나라로 많이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라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했다. 그래서 당나라 땅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발생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 줄. 그래서 집단 거주지를 뭐라고 한다? 밑에 신라방 내지는 신라촌 줄. 신라방 내지는 신라촌 줄.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말한다. 주로 신라인들이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영토니까 당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좀 자치를 허용해 줬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라방이 집단 거주지고 그 안에 행정기관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신라소줄. 관리기관 줄. 그 다음에 신라원은 절이야 절. 신라원 사원줄. 그 다음에 신라관 여관이야. 신라관 여관줄. 자, 그래서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렇게 나오면 통일 신라시대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땅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대일본 무역 줄. 자, 일본과도 무역을 했다. 처음에 교류를 제한 줄. 8세기에 이르러 무역 활발 줄. 자, 요거는 만약에 틀리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통일 직후부터 처음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 처음에 제한 8세기 활발 그것만 줄.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도 줄. 이슬람 상인. 자, 이슬람 상인과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아라비아 상인 말한다. 아라비아 상인.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당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온 국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와야 된다? 울산. 울산.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발달한 국제무역학을 어디로 한다? 울산. 지도. 금성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금성. 금성 밑에 울산 있죠? 그 울산. 금성 경주겠지, 경주. 거기 동해안 쪽으로 가면 그리고 그 밑에 울산 있죠? 울산에다 동그라미 쳐놔.
거기가 어느 시대? 통일 신라시대 국제무역항이야.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 나와야 돼. 울산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다음에 2번 양탄자, 유리그릇, 향료, 기금석 등 그거 줄쳐놓으면 돼. 거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지도가 나왔어? 막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류하는 지도인 것 같아. 근데 중국과 교류는 당항성에서 막 나와. 당항성에서 막 나와. 응? 그 다음에 경주 밑에 울산이라는 동네가 막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면서 막 표시가 돼 있어. 자, 어느 나라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 줄쳐 놓으셔요. 장보고. 무슨 세력이라고도 한다? 해상 세력. 그러니까 이 장보고는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보고가 활약한 시대가 어느 때다? 신라하대. 그리고 이제 장보고는 하나 단독으로 좀 줄쳐놓고 정리만 하시면 돼. 1번 당과 일본과의 해상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보고에서 완도에 청해진 설치. 장보고, 완도, 청해진. 동그라미 2번 서남해안의 해적 소탕 무역로 확보.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권 장악. 이렇게 읽기 자료로 갑니다. 완도 또 완도 청해진. 어느 왕 때? 흥덕왕 828줄. 근데 거꾸로 물어본다. 장보고가 막 나왔어. 그럼 이 시대의 정치 상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요새 문제야. 그러면 신라하대라고 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한 것 중에서 신라하대 정치 상황을 자꾸 생각해야지. 아, 신라하대는 뭐야? 진골격들의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던 시대다라는 거지. 그리고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중앙의 왕이 쟁탈전에 가담. 줄. 두 번째, 왕이 쟁탈전에 가담. 누구를 도와준다? 김우징줄.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왕이 오르게 된다? 신무왕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줄. 결국 이 사람은 해상무역, 해상세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해상무역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래서 무역사신을 파견했는데 일본의 회역사, 당의 견당매물사, 그 다음에 교관선줄. 그 다음에 중국의 사찰을 세우기도 했거든. 이 사람이 세운 사찰을 법화원줄. 자, 줄친 거 읽읍시다. 완도 청해진, 김우징을 신무왕에 옹립하는데 영향, 그 다음에 왕이 쟁탈전에도 가담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회역사, 견당매물사, 교관선, 그 다음에 법화원. 자, 이 내용과 관련 인물 장보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자, 그리고 당연히 신라하대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귀족의 경제생활. 이건 한 번만 읽읍시다. 왕실과 귀족의 경제기반. 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족한 경제기반을 가졌다. 넘기시고 동그라미 2번 왕실은 삼국의 경쟁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국가 수입 중 일부를 왕실의 수입으로 삼았다. 3번 귀족은 시급과 노급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민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그건 줄쳐놓으세요. 그 문장은. 그거는 계속 공부해야 될 문장이다. 그 문장이 통일시대의 상황으로 맞다 틀리다. 맞다고 해야 돼. 자,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귀족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전히 물론 이때는 잠깐 폐지됐다 없어지지만 결국은 있긴 있는 거야. 시급과 노급. 그리고 내용이 맞나? 시급과 노급이 나왔다면 조세를 거두고 노동력까지 증발했다가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만약에 시급과 노급이 아니라 관료전이라고 하면서 문장이 나왔으면 그 문장은 틀린 거야. 왜? 관료전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문장은 정말 중요한 문장이니까 항상 공부를 하시면 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은 국가에서 준 토지와 곡물 외에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자, 그래서 이 계속 어느 시대나 지배 세력이 나올 텐데 이 섬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지배 세력은 진골밖에 없어. 진골기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통일 신라 시대.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섬인을 상대로 모두 했다. 고리대 줄쳐놓고. 자, 그래서 시급, 노급, 관료전, 섬, 고리대. 자, 그럼 뭐야?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생활을 얘기하고 있구나.
박스가 나왔어. 재산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3,000명이고 비슷한 수의 갑옷과 모기, 소, 말, 돼지가 있었다.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구워서 갚지 못하면 노비를 삼았다. 이걸 주고서 이 시대의 지배 세력, 이 사람들, 지배 세력,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 힌트가 나왔는데 섬, 뭐? 섬, 바다 가운데 섬. 그러면 이거 진골이구나, 진골. 야, 통일 신라 시대, 특히 하대를 물어봐요. 특히 하대. 자,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휴경의 일반화 줄. 이것도 읽으면 돼. 통일 이후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이 늘어났으나 그전보단 늘어났으나 한계도 있었다. 당시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건 계속 추천해야 돼.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경작할 수 없었고 1년 동안 몇 년을 묵혀두었다가 경작해야만 했다. 그거 계속 추천하세요. 그거 어느 때까지 계속 나오냐면 고려시대 때까지 계속 나와. 자, 그래서 이걸 1년이나 몇 년을 묵혀두는 걸 뭐라고 그랬죠? 삼국시대부터 휴경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전히 통일신라 시대에도 휴경지가 많았던 거야. 휴경지가 소멸하였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조선 이전까지는 다 틀리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력이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대체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사원동 세력가가 가졌고 농민의 토지는 대부분이 척박해서 생산량이 귀족의 것보다 적었다. 뭐 당연하겠지, 생각해보면. 따라서 농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남의 토지 경작출, 그럴 때는 수확량의 반 이상 줄 줬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세금 줄. 전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였지만 그 밖에 삼배, 명주, 과실류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공물로 내고 부욕도 많아 농사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 군역에 나가면서 농사지을 노동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았다. 한번 읽으면 되지 뭐. 점자, 통일 직후에는 정부가 조금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세금도 좀 낮춰주고 해가지고 안정되는 듯 했겠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과도한 수치에 시달리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향부곡출. 자,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도 어려운데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군현과 따로 설치된 별도의 행정구역인데 일반 군현의 농민들보다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노비의 생활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로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사회도 몇 가지만 이제 정리만 합시다. 동질성과 통일의 의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민족융합책 실시, 그거 줄. 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무슨 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민족융합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냥 차포다 띄고, 아까 저번 시간에 통치체제 할 때 군사 조직 중에서 민족융합책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죠? 그 구서당이라고 그랬잖아, 구서당. 자, 그래서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가야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물론 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통합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민족융합체는 그냥 통합정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민족융합책에 얘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가끔가다 나올 수는 있는데 벗기 어렵진 않아. 줄 맞춰 놓으세요. 자, 고구려나 백제 지배층을 포섭했는데 1번.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 포용. 그거 줄. 구체적으로 2번. 고구려 6두품, 백제 5두품 신분 부여. 그거 뒤집히지만 않게. 고구려에게는 6두품 신분, 백제는 5두품 신분을 주어 포섭하기도 같다. 그 다음에 구서당 줄. 양가로 3번 구주 오소경 줄. 자, 줄 친구만 읽어봐. 옛 고구려 귀족의 일부는 6두품 신분을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백제 귀족은 일부는 5두품 신분을 주기도 했고, 구서당을 편성했고,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다. 이건 다 무슨 책의 일환이다? 민족 융합책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46페이지에 골품제 변화 내용 있지? 자, 이거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 이후의 골품제의 변화다. 일단 주의할 것은 골품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골품제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거지.
자, 먼저 자, 성골. 성골은 어느 왕까지 왕이었어? 진덕 여왕 때까지. 그런데 어느 왕 때부터는 왕이 되지 못해? 무열왕 때부터. 그래서 무열계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성골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멸. 현실적 소멸. 성골은 소멸. 통일 이후에는 성골은 소멸한다. 어느 왕 이후에? 무열왕 이후에. 그거 하나. 그다음에 진골. 자, 진골은 무열계가 집권하면서 진골 귀족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 자, 무열계 집권 줄, 진골 귀족들의 권한 줄, 약화 줄. 그게 맞지. 이게 중대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 강화 맞지. 상대 등 화백회의 권한의 약화 맞죠. 갈문왕 제도가 폐지되었다. 자, 지금 이게 다 뭐야? 진골 귀족들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자, 신문왕 때 노고비 폐지되어 경제 기반도 이전에 비해 축소됐다. 맞지? 진골은 중대도, 근데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4번 별표.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무열계를 제외한 나머지 진골들의 권한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건 사실이야. 왕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골품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골품 제도 하에서 진골이 누리는 신문적 특권은 여전하였습니다라고 해야 돼. 여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자, 중앙관청의 장관직을 등을 독점 줄. 그리고 장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가 시중영.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집사부를 제한 나머지 관청은 영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거 장관을 빼고 그걸 그렇게 해서 읽어버릇하세요. 그렇게도 읽어버릇하세요. 자, 통일의회도 진골귀족들은 시중이나 영을 독점하였습니다를 기록하신다면 통일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두품이 시중이나 영에 등용되어 이러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등에는 이렇게 써놔. 주의 도독, 군대의 장군 이렇게. 그래서 자, 통일 신라 시대에도 여전히 장관, 군대 장군, 주의 도독 등은 누가 독점했다? 진골이 독점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육두품으로 간다. 육두품. 그래서 진골까지 해서 지금. 그 다음에 뭐? 육두품에 대해서 한다. 자, 육두품도 이제 중대하고 하대하고 활동 내용이 좀 달라지겠지. 자, 중대에는 왕과 결탁,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 수행. 그 줄 계속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다? 그때 왕에 의해서 그때 등용되는 때 그때 시중이나 영에 등용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랑 경 이렇게 써놔. 시랑 경은 가능해. 차관 정도니까. 골품제도 할 때 하셨죠.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읽어. 자, 그 다음에 2번. 육두품은 진골과는 다음 신분이었지만 정치적 진위를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 맞죠? 따라서 일찍부터 학문과 종교. 학문과 종교 맞지? 중대는 그래서 그거를 주로 국학에서 활동하는 등 왕권을 뒷받침한 거 맞지? 3번. 신분의 제약으로 인하여 중앙관청의 우두머리나 지방의 장관자리는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그러면 중대가 나왔는데 하대는 어떻게 활동할까? 하대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거나 최치원의 시무 10조 호족과 결탁해서 반신라적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승우, 최연희. 하위두품의 변화. 사두품은 일반 평민화 줄. 사두품은 어떻게 된다? 일반 평민화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미는 신분이 더 낮아진다라는 거야. 신분이 더 낮아진다. 그 다음에 4두품보다 더 신분이 낮은 애들이 뭐였어? 3두품, 2두품, 1두품이었죠?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품 구분이 없어진다. 그 줄. 자, 그래서 3, 2, 1. 통일 이전에는 3두품, 2두품, 1두품이라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 통일 이후에는 뭐야? 두품 구분이 더 명확해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읽어. 일단 통일 이후에 골품제 변화. 선거는 소멸. 그 다음에 4두품은 일반 평민화. 3, 2, 1두품은 두품 구분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놓고 진골과 육두품은 중대하고 하대로 나눠서 좀 정리해 놓으라고. 나눠서 정리. 그러나 중대가 됐든 하대가 됐든 변하지 않는 건 뭘까?
골품제도 하에서 누리는 특권이라든가 육두품에 가해지는 신분적 제한은 여전하다라고 하셔야 돼. 결론은 그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거의 사회는 다 한 거니까 목차만 한번 읽읍시다. 자, 신라 말기 줄. 자, 신라 말기라는 것은 신라 하대라는 소리지. 여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니까 그 주제가 많은 거야. 한번 읽어. 맞나 틀리나 생각하면서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양가로 2번. 내물개가 왕위를 계승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무열계의 내물개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야 그게? 김헌창, 김범문의 난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신라 하대는 중앙정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가 확대되어 나가고 밀란이 확대되어 나가고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 독립적인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3번. 귀족의 대토지 사유와 착취, 고대적 수치체제의 모순, 그거 좋잖아. 그게 결국 밀란의 발생 배경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신라 하대에는 이 권력자들이 중앙의 권력자든 아니면 지방의 호족이든 너도 나도 불법적으로 토지를 긁어 모은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농민은 토지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수치에 점차 시달리게 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어느 여왕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성 여왕. 무슨 난을 계기로? 원종과 애노의 난을 계기로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계기로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되어 나갔다. 자, 그 다음에 호족도 다 하셨지. 호족은 지방 세력으로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반독립적인 세력이다. 이들은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했으며 자기의 지역을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했다. 유형 4가지. 촌주 출신, 중앙의 몰락귀족, 무역세력, 해상무역 내지는 무역세력, 그 다음에 군진세력.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한 틈은 혼란기가 온 거야. 호족들의 시대가 온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힘이 센 호족이 좀 연합을 해서 이제 후삼국을 성립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치편에서 신라 하대 상황과 맞물려 있으니까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경제하고 사회 부분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